자, 57쪽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일본이 만주사변 이후에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을 확대해 나가는 동안 한국과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 또한 일본 사람들은 함께 이러한 일본의 침략 전쟁에 맞서서 평화를 지키고자 했던 국제 연대의 움직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대충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러면서 일본과 맞서기 위해서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등등이 이런저런 단체와 조직들을 만들어서 함께 맞서 싸웠던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항 이후에 서양의 근대 문물들이 동아시아에 들어오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들어왔으며 그런 것들이 동아시아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이라든지 일상생활들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2시간 동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서양적 생활 방식의 수용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개항 이후에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오고 또 확산되면서 동아시아 사람들의 사는 모습, 생활의 모습에도 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일단 옷차림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전통적인 복장 대신에 서양의 간편한 복장이라든지 전통적인 어떤 머리 스타일 대신에 서양의 짧은 머리 스타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들의 경우에는 양복을 입고 단발을 하고 그 위에 모자를 쓰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은 갑신정변을 주도했었던 김옥균, 박용호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죠? 역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급진 개화파답게 서양식 복식을 일찍 수용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죠? 지난번에 이 사진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요? 보여줬어요, 그죠? 나폴레옹 포즈라고 하면서, 그죠? 보여준 적 있죠, 그죠? 자,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식으로 서양식 복장과 단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유교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은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그죠? 이런 얘기 들어봤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무슨 뜻이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머리카락 하나도 소중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자, 그래서 특히 조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하나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쭉 보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서양식 머리 스타일 같은 것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유교적인 사고방식과 충돌하는 변화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을미개혁 때 단발령 같은 것들이 내려지게 되었을 때 의병을 일으켜서 단발령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등 이런 어떤 정부의 강요에 의한 단발은 남성들에게 저항을 받는 모습들이 일어나기도 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번 단어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서양식 생활 방식이 수용이 되면서 나타났던 생활의 변화 두 번째, 시간관념과 생활의 변화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전통적인, 전근대적인, 그러니까 농업사회에서는 딱히 시간관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어. 해 뜨면 일하러 나가고 해가 지금은 집으로 돌아와서 쉬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의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근대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하루의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금이 하루 중에 언제인지를 알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철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뭐라고? 응? 네? 뭐라고? 시계탑이요. 시계탑? 아, 네. 시계탑 왜 만들어졌겠어? 시간 보려고요. 그렇죠. 시간 왜 봐야 되겠어? 그거 물어본 거야. 그렇죠. 철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루 중에 언제든 대충 떠납니다. 이런 철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철도 같은 경우에는 철도 시간표에 의해서 정확히 몇 시 몇 분에 출발한다. 이런 것들로 운영이 되는 게 철도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철도와 같은 서양의 문물 같은 것들이 도입되면서 사람들은 지금이 몇 시 몇 분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졌다라는 것이죠. 또 학교 같은 거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죠? 몇 시까지 등교해야 되고 몇 교시이고 언제 하교하고 이런 것들을 시간표에 따라서 운영되는 공간들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관념에 사람들이 익숙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시간, 시계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었고요. 시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의 물품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갖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잘 보이는 곳들에다가 시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학교나 혹은 역 같은 데다가 이런 높은 곳에 커다란 시계탑 같은 것들을 만드는 모습들을 이 시기에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하루가 24시간이다, 일주일은 7일이다 같은 이런 어떤 개념들이 점차 자리 잡아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별로 어려울 것 없죠. 이때 당시에 나왔던 여러 시계 광고들이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다 보면은 이제 론진이라고 하는 시계 광고가 나와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네이버에 론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손목시계 하나에 1,500만 원, 1,600만 원 하는 그런 고급 시계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또한 서양에서 만들어서 사용했던 양력 달력, 태양력이 이 시기에 도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동아시아 사람들의 경우에는 시계와는 달리 달력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죠? 뭐였나요? 음력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서양식 달력인 양력이 들어오게 되면서 음력에서 양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날짜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인식에서 약간의 혼선 같은 것들이 빚어지기도 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동아시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음력 달력을 기준으로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농업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계절의 변화와 농업의 주기에 맞춰서 설이라든지 추석과 같은 이런 명절들을 지정해 놨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음력으로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에서는 양력의 달력을 사용을 하는 이런 또 혼선 같은 것들이 빚어지기도 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아직도 그죠? 양력 달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명절 같은 것들의 경우에는 음력 달력에 맞춰서 쇠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생활의 변화가 국가별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힘들어. 자, 알다시피 동아시아 3국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서구의 문물을 수용한 나라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력의 채택도 일본이 가장 빨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873년에 양력을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천황과 관련된 기념일이나 축제 같은 것들도 모두 양력으로 바꾸고요. 지금까지 음력으로 하고 있었던 절기와 관련된 행사들, 일본의 전통적인 민간 행사들 이런 것들을 싹 다 금지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음력설이 되면은 중국도 난리 나고 한국도 난리 나고 베트남도 난리가 나는데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음력설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나라가 있어요. 어딘가요? 바로 일본이요.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양력설만 쐴니다. 이때 가장 적극적으로 양력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음력 달력을 싹 다 없애버리기 때문이에요. 이런 변화들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근대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왔던 개항장에서 태양력을 먼저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였었고요. 을미개혁 이후에 공식적으로 태양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가장 늦게 1912년 중화민국이 세워진 이후부터 태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먼저 도입했고 어떤 순서대로 태양력이 도입되었는지 이런 것들 정도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근대 도시의 형성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항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개항장이 뭐죠? 열린 항구의 시장을 가지고 개항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양을 비롯한 외세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침략적으로 접근했던 목적은 산업혁명 이후에 그들의 공장과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물건을 아직까지 산업화가 되지 않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팔아먹기 위해서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서양 국가들의 침략적인 접근에 의해서 불평등 조약 같은 것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동아시아 각각의 나라들의 경우에는 항구를 그들에게 개방을 하게 되면서 개항된 항구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물건을 파는 시장, 개항장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곳들이 예를 들어보자면은 중국에는 상하이 같은 곳들을 꼽아볼 수가 있고 일본은 요코하마, 조선에서는 부산 같은 곳들이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발전하게 되면서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인구가 몰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항 이후에 개항장을 중심으로 근대적인 도시들이 만들어져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어떤 개항장 같은 곳들에서 어떤 것이 만들어지게 되냐면요, 조개 또는 거류지라고 불리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조개 또는 거류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거주와 영업을 허용받은 공간을 가지고 조개 또는 거류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청나라에서는 조개라고 불렀고 일본에서는 거류지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조개 거류지의 특징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항장에서 주로 형성이
되었고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주와 교육을 허용받은 공간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무역이 발전하게 되고 또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의 과정에서 금융업 같은 것들이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개항 초기에는 내국인과 외국인들의 만남으로 인해서 갈등 같은 것들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외국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륙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던 때도 있었고요.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의 공간이 구분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 조개 거류지가 갖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법률적 자치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뭔 소리냐? 좋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잘 알까 잘 모를까?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들의 법과 관습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우리나라의 법을 어기게 될 수 있고 그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거주와 교육을 허용받은 이 조개 거류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치외 법권을 인정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곳들에서 만약에 법이 어겨지게 되고 어떤 갈등이 빚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땅에서 거주와 교육을 허용받은 외교관 영사 재판을 하는 영사 재판권 같은 것들이 인정되는 사례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네, 방금 선생님이 좋게 얘기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나쁘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죠. 자국의 법을 무시하고 외국인들이 제멋대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자치, 치외 법과 같은 것들이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불평등 조약 같은 것들을 맺을 때 이런 것들이 인정받는 모습들이 그 조약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서 이런 어떤 개항장의 조개 거류지에는 서양의 물건을 파는 상점들이 즐비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동아시아 각국에서 서양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왔던 서구 문물의 수용의 통로였고요. 각국의 문물이 또 이곳을 통해서 서양으로 전파되는 문물 전파의 출구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중국의 대표적인 개항장 상하이 조개를 보면은 지금도 거기 가면 이런 식으로 이 시기에 만들어졌었던 많은 서양식 건축물들을 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자, 동아시아 각국의 대표적인 개항 도시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일단 중국에서는 상하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사실 난징 조약으로 개항되기 이전에는 중국의 작은 어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상하이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수상교통에 유리한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을 타고 올라가면은 중국 내륙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바다로 나가면은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등등 해외로 진출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상하이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그 지리적인 이점이 주목받고 있었고 난징 조약으로 개항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후에 세계 각국의 상인들이 몰려들게 되면서 인구 100만 이상의 거대한 개항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영국, 미국, 프랑스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조개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루트, 정기 항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청일전쟁 이후로 가게 되면 경공업이 발달하고 상업자본가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지금도 중국의 최대 경제도시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상하이를 꼽을 정도로 중국의 경제 발전을 주도했던 개항도시가 바로 이 상하이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별로 어려울 것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피곤해 죽겠다. 선생님이 지금 이틀째 지금 시험 문제 내느라고 밤 10시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중이에요.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야근하다가 잠깐 이제 밥 먹으러 나가려고 했는데 2학년 1반의 기숙사에 사는 머리 긴 남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기숙사 확인증 좀 써주세요 라고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걸더라고. 그래서 밥 먹으러 가다 말고 중간에 확인증을 써줬거든요. 그러면서 써주는 동안 걔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근데 선생님 얼굴에 피곤함에 따라서 되게 얼굴에 티 되게 많이 나는 거 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실제로 그래? 진짜 컨디션이 좋을 때와 나쁠 때 얼굴에 티가 되게 많이 나요? 사람이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독 티가 되게 많이 나는 편인가요? 약간 기대인가요? 좀 다크서클에 바로 이렇게 티가 나요, 사인이? 그건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나를 잘 모르는 학생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지 굉장히 심각한 경우 심각한가 보네. 네, 오늘 어때 보이나요? 매우 피로해 보이죠, 그죠? 네, 눈밑이 처지는 게 느껴집니다. 어렸을 때는 일주일 내내 야근하고 해도 멀쩡했는데 이제 늙었나 봐요. 1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미일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에서 가장 먼저 개항된 곳은 시무다와 하코다테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 이후에 미일 수호 통상 조약 같은 것들이 맺어지게 되면서 새로운 항구들이 많이 일본도 개항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개항장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거류지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알다시피 일본의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인 나라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메이지 정부의 경우에는 자기 나라의 수도인 도쿄 역시 서양식 근대적인 도시로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긴자 같은 서양식 거리가 도쿄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서양식 의식주의 생활 습관 같은 것들도 일본에서 보편화되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긴자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나요? 도쿄 관광 가면 꼭 들려봐야 되는 곳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어떤 곳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약간 서울 명동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고 일본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백화점들이 몰려있는 곳이 긴자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지금 도쿄의 중심부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긴자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보면은 쇼핑하러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는 곳들이기도 하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팔기도 해요. 자, 서양식 의식주 생활이 보편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참 새로운 음식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가져온 게 보이죠? 바로 카레 라이스죠. 원래 카레는 어느 나라 음식인가요? 인도 음식이죠. 그리고 인도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인도 카레가 영국으로 전파가 되고요. 영국 선원들에 의해서 카레라는 음식이 일본에 전해지게 되거든. 근데 이제 인도 사람들은 카레를 어떻게 먹느냐? 난이라고 들어봤나요? 인도 카레 전문점 그죠? 밀가루를 이렇게 넓적하게 붙여가지고 찢어가지고 쪼개가지고 이렇게 카레에다 찍어 먹거나 싸 먹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동아시아 사람들의 주식이 뭐예요? 밥이잖아요, 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카레를 밥 위에다가 뿌려 먹는 그런 모습이 일본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카레 라이스라는 음식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카레 라이스를 먹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일본에서 카레 라이스 먹는 방법이랑 우리나라에서 카레 라이스 먹는 방법은 또 달라요. 뭐가 다르게? 일본은 숟가락 반만 뿌려 먹잖아. 응? 뭐라고? 반만 뿌려 먹는다고? 맞아요. 섞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빔밥 문화가 있다 보니까 카레 나오면은 비벼서 먹죠. 그죠? 일본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왜 떠먹어 저거 왜 비벼 먹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해요. 일본의 그 소고기 덮밥, 규동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들은 밥 위에 소고기를 얹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떠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가면은 꼭 비벼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의 소고기 덮밥집에 가서 비벼 먹는 사람 보면 쟤 한국인이구나라고 바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본의 대표적인 개항 도시 요코하마가 되겠습니다. 요코하마는 어떤 곳이냐면은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인천 같은 곳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물론 도쿄도 항구 도시긴 합니다만 여기는 수도이고요. 도쿄와 가장 가까운 무역항이자 공업 도시가 바로 이 요코하마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도 서울이랑 제일 가까운 항구가 바로 인천이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일본 도쿄에서 가장 가까운 무역항 거기가 바로 이 요코하마였다라는 것이죠. 자, 미일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가나가와 같은 곳들이 개항이 되는데 이때 가나가와 앞에 바다를 개척을 해서 요코하마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코하마는 미일수호 통상조약으로 체결된 도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외국인 거주지와 일본인 거주지가 구분이 되고 있었고요. 청해수호 조규라고 해서 청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대등함을 규정했던 조약이 1871년에 맺어졌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후에 중국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거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무역과 공업이 발달했던 요코하마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지게 되면서 중국인들을 많이 고용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고용된 중국인들이 요코하마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중국인들의 집단적인 거주지 차이나타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도 인천이랑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인천에 가도 차이나타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일본의 요코하마에 가도 이런 모습의 차이나타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그죠? 선생님 이번 2월달에 가족 여행을 가서 큰딸 작은딸이요 이 요코하마의 차이나타운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게 뭔 것 같아요?
잘 보이나요? 아, 탕후루 들고 있어요. 탕후루 들고 있습니다. 이때만 하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유행하진 않았었는데 아무튼 여기서 먹었던 탕후루는 꽤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지? 녹아서 흘러내리는 정도가 좀 덜하다 그래야 되나? 좀 더 설탕물을 잘 붙인, 좀 더 바삭한 그런 느낌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재밌는 거는 여기 돌아다니면서 의외로 일본어가 대화로 안 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는 거죠. 이 안에서 살면서 순수하게 중국어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되게 많았던,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기도 해요. 자, 또 이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일본 최초와 관련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은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텐데 일본 최초의 일간지 신문도 요코하마에서 발행이 되었고요.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철도도 이 요코하마하고 도쿄 사이를 연결한 철도였습니다. 그래서 요코하마는 시험 문제에 낼 거리가 굉장히 많은 개항 도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철도 역시 서울과 인천 사이에 만들어진 경인선 이죠. 이런 것들도 인천과 요코하마의 공통점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네요. 외국 선박의 정박이 가능했고요. 여기도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들게 되면서 상하이, 싱가포르,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들로 정기적으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항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조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부산, 인천, 원산 같은 것들이 가장 먼저 개항이 이루어졌죠. 그죠?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개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본인 거류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조선의 경우에는 조민수호 통상 조약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 서양 국가들과도 개항의 조약을 맺어 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서울, 한성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고종황제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의 수도인 한성을 중심으로 서양의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하였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면서 대한제국 정부 시기에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이죠. 경운궁을 중심으로 황제의 성을, 도성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면서 경운궁만 가도 본 적 있죠? 덕수궁, 석조전, 그죠? 이런 건물들을 비롯해서 서양 건축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 주변으로 해서 이런 어떤 배제학당이라든지 정동제일교회라든지 같은 많은 서양식 건축물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울도 점차 근대 도시의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인들은 산성을 경성이라고 바꿔서 부르기 시작을 하였고요. 지금의 경복궁에 있는 자리에 서양식 건축물인 조정청독부 같은 건물이 세워지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거 놔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가끔 들긴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자, 그 외에 다른 근대 문물들, 철도, 항로, 전신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는데 오늘도? 빠르지 않죠? 네, 적절히 잘 따라가고 있죠. 네가 대답할 정도면 진짜로 빠르지 않은가 보네. 역시 사람은 앞에 앉아야 돼, 그지? 맨 뒤에 앉을 때는 맨날 그렇게 팔짱 끼고 쳐자던 애가, 그지? 맨 앞에 앉아놓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 그지? 성적이 올라면 맨 앞에 앉아야 돼요. 자, 봅시다. 철도는 분명히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문명의 이기죠, 그죠? 예전에는 걸어가고 말 타고 갈 거면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거리를 몇 시간 안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사람이나 짐승이 옮길 것 같았으면 한꺼번에 옮기기 힘들었던 무거운 많은 짐들도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운송해 줄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생활의 도구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철도는 어떤 데 이용되기도 하느냐? 침략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죠. 철도가 사람만 실어 나르는 게 아니죠, 그죠?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군인들도 실어 나르죠, 그죠? 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사용할 무기들도 실어 나르게 되고요. 외국에서 만들어진 값싸고 질 좋은 상품들도 철도를 통해서 전국 각지로 운송이 되죠. 따라서 철도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문명의 이기임과 동시에 경제적, 군사적 침략의 도구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철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는 반감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중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철도는 열강의 침략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이다라는 것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동아시아 각국에서 철도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각각의 나라들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내용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동아시아 3국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서구의 문물을 도입한 나라는 역시나 일본이었어요. 그죠? 철도 역시 일본은 동아시아 3국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만드는 부설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문명의 이기로 생각을 하면서 철도 부설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메이지 정부의 고위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이미 서양을 돌아다니면서 철도를 한 번씩 다 타본 인물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이런 거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철도를 만드는 모습을 일본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일본 최초에 놓였던 철도는 도쿄와 요코하마 사이에 놓였던 철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러일 전쟁 시기쯤 가게 되면은 철도가 일본의 동서남 끝을 관통할 정도로 전국에 걸친 철도망이 만들어져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보이죠, 그죠?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철도의 길이가 늘어나는 철도 수송 인원과 철로의 길이가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철도 국가로, 철도 왕국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이후에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고 만주국을 세우고 중국 대륙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타이완, 만주, 조선에도 일본은 적극적으로 철도를 부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에는 많은 오타쿠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오타쿠들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철도 오타쿠죠. 들어봤나요? 철떡이라고? 오타쿠들 중에서 최고봉으로 치는 게 철도 오타쿠? 뭐라 그러지? 덕 중에 덕은 철떡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사람들 많아요. 지역마다 운행하는 기차의 모습이 조금씩 다 다르고 도입된 철로의 시기와 기차의 기종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서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은 어떤 기차가 어떤 기종이고 어떤 구조로 돌아가고 막 이런 것들 맨날 사진 찍어 모으는 그런 철떡들이 일본에도 꽤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거. 자, 그래서 일본은 철도 왕국이다 보니까 철도와 관련된 문화가 상당히 발전한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의 독특한 철도 문화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에키벤 문화예요. 들어봤나요? 에키, 일본어로 역이죠. 벤은 벤또, 도시락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에키벤이 뭐냐면은 기차역에서 파는 도시락이 에키벤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느 기차역에 가나 전부 다 김밥, 우동, 떡볶이 팔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철도 문화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각각의 기차역에서 그 지역 특산물로 만든 그 지역에서만 팔 수 있는 도시락을 만들어서 판다라고 해. 그게 이제 에키벤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춘천역에 가면 닭갈비 도시락, 전주역에 가면은 비빔밥 도시락, 이런 걸 파는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기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각 기차역에 도시락만 먹고 다니는 에키벤 투어 같은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대요. 선생님도 나중에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철도라고 하는 근대 문물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초기에는 상당히 거센 반발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이 기차를 타고 들어온 서양인들이 자기네 물건을 팔아먹으면서 경제 침탈이 확대되었기 때문이고요. 나아가서 이 기차를 타고 들어온 서양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중국인들이 당시 원하지 않았던 크리스트교 같은 서양의 문물들이 전파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풍수지리 같은 것들도 이 철도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풍수지리가 뭔가요? 풍수지리설. 배고파. 풍수지리설이 뭐지? 그죠. 산이랑 강이 생기고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뭘 찾는 거야? 명당, 좋은 땅 자리를 찾는 게 풍수지리설이죠. 산과 강의 기운을 보고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명당에다가 집을 짓거나 묘자리를 쓰면은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조상님이 편하게 쉰다라는 믿음이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철도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철도가 거기 침범해가. 그렇죠. 철도가 지나가게 되면은 산을 깎아내야 되고 강을 메워야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풍수가 훼손된다. 명당 자리가 사라진다. 라고 해서 이런 어떤 철도 건설에 대해서 상당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차가 지나가면서 큰 진동과 소음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명당에서 쉬고 있는, 땅속에서 지하에서 쉬고 있는 우리의 조상인들이 기차의 진동과 소리에 놀라서 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철도를 놓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 선생님 들었어요. 선생님 큰 집이 경상북도 상주거든요. 경상도가 왜 경상도인 줄 아니? 경주랑 상주랑. 그렇지. 경상도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경주고 상주기 때문에 경상도죠. 그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경상도의 대표적인 도시를 꼽아보라 하는데 어디를 꼽지? 부산이나 포항이나 대구 같은 곳들을 꼽죠. 그죠? 대구와 부산이 제일 먼저 나오르지 않나? 자, 왜 부산이나 대구가 커지게 되느냐? 기차가 지나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차가 상주를 지나서 부산으로 가야 되려고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상주에 살고 있는 양반들이 이런 풍수지리설 같은 이유를 들어서 이 상주로 기차가 들어오는 걸 반대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가 상주를 지나가지 않고 구미, 대구 같은 곳들을 지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도시로 발전하게 되고 상주는 지금까지도 촌동네, 농업동네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자, 그런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하느냐? 이 철도에 대한 반감이 워낙 강해서 사람들이 기껏 서양 사람들이 철도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때려 부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서양 쪽에서는 우리가 기껏 만드는 거 왜 부숴놔? 너네 책임져라고 하면서 또 배상금을 요구하죠. 이런 일을 몇 번 겪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돈 주고 산 다음에 부숴요. 돈 주고 샀으니까 부숴도 되지 라고 한 다음에 또 때려 부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자 이홍장 같은 근대적인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나 아까운 시대 그걸 왜 돈 주고 부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그러면서 제발 부시지 마라. 정말 이 철도가 지나가는 진동과 소음이 문제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철도를 그대로 놔두고 말이나 짐승이 기차를 끌게 하는 조용한 철도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이런 어떤 웃지 못할 모습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도 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청일전쟁 이후로 가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열강의 철도 부설권 침탈이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철도를 부설할 수 있다. 철도를 놓을 수 있는 권리가 철도 부설권이거든요. 이거를 가져가게 되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일단은 첫 번째, 철도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철도가 지나가는 곳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철도 주변의 땅들도 가져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철도 부설권은 굉장히 강력한 이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청일전쟁 이후에 청나라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서 열강의 철도 부설권 같은 것들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들어와서 중국에서 서로 철도 부설권을 가져가려는 이러한 경쟁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철도가 정말 편리한 문명의 도구다라는 것들을 중국인들도 뒤늦게 인식하게 되고요. 우리의 경제력과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도 부설권을 다른 나라한테 넘겨줘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외국에게 넘어갔던 철도 부설권 같은 것들을 이권 해소 운동 차원에서 돈 주고 다시 사들인다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철도를 놓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철도를 놓자라고 하면서 민간 철도 건설의 노력 같은 것들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민간인들이 놓았던 철도를 청나라가 신정이라고 하는 마지막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어서 외국한테 차관으로 맡기고 돈 빌리려고 하다가 신의 혁명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배운 기억나시죠? 네. 국가정책으로 철도 건설이 확정된 거 1889년이고요. 이후에 여러 강대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면서 중국에도 본격적으로 철도가 놓이기 시작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덥다. 어차피 좀 있으면 가야 되잖아, 그지? 자, 조선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철도 부설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큰 돈이 되는 이권이었어요. 그래서 조선, 대한제국도 마찬가지로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이 들어와서 서로 우리나라에 철도를 놓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철도의 경우에는 문명의 이기임과 동시에 침략의 도구이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던 일본 입장에서는 철도 부설권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의 우리나라의 철도 부설권 경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는 전부 다 일본이 차지하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철도는 대한제국의 모든 철도는 일본에 의해서 부설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게 철도 부설권이 주어졌는데 그거 일본이 가져가고요.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 같은 경우에도 원래 프랑스한테 줬었는데 이것도 일본이 가져가게 되면서 경부선, 경의선, 경원선 전부 다 일본이 철도를 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러일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활발하게 이용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이고요. 또 이 철도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에게 이 공격의 대상이 되면서 철도 파괴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사람들은 철도를 파괴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요. 자, 선생님이 여기 밑에다 써놨는데, 일본은 철도를 놓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철도를 놓아야 된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 대가 없이 만약에 철도가 지나가야 되는 땅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다?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철도를 놔버렸어요. 그리고 철도가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사람들이 농사 짓고 있다? 그거 전부 다 마찬가지로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철도 놔버렸죠. 그리고 그 주변의 땅들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철도 주변의 땅들을 일본이 가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 조선의 농민 백성들에게 철도는 어떤 존재였느냐? 나의 집과 삶의 터전을 빼앗아간 원수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철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일 의병들의 경우에는 이 철도나 혹은 철도 공사장 같은 것들을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어려울 거 없죠, 그죠? 자, 당시에 놓였던 여러 철도들의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의병들이 철도를 부쉈다는 이유로 처형당하는 사진 같은 것들이 교과서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마지막인가? 네, 마지막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인구의 이동 편리해졌어요. 상품의 유통 활발해졌어요. 인적인 교류 촉진되었습니다. 여행의 기회도 확대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활동 공간과 시야가 확대되었다. 예전에는 하루 만에 거기 어떻게 가, 하루 만에 거기 어떻게 왔다 갔다 해 라고 하는 곳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생활의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수업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철도는 시, 군에 따라서 철도 시간표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철도 때문에 근대적인 시간관념이 우리나라에서 확산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조선과 청나라, 일본 등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기선을 이용한 전기 항로를 개설하기도 하였어요. 기선이 뭔가요? 기선이 뭐지? 네, 증기선이에요. 증기의 힘으로 가는 배를 기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상하이와 나가사키, 인천과 상하이 등등등 이런 어떤 전기 항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시기에 전신이 도입되기도 합니다. 전신이 뭔가요? 전화 비슷한 거죠. 전화는 말로 하는 거고 전신은 모스 부호로 그죠? 또 하는 거죠, 그죠? 전화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렇게 누르면은 전기 신호가 가는 거죠, 그죠? 뚜두뚜두두두 하는 이런 전기 신호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통신을 주고받는 수단을 가지고 전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880년대 말쯤 가게 되면은 서로 하루 만에 통신할 수 있는 전신망 같은 것들이 개항장이나 주요 도시 같은 곳들에 설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개항 이후에 서양의 근대 문물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왔고 그런 것들이 동아시아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서양의 근대적인 사상이 어떻게 들어왔으며 서양의 근대적인 문물이 들어와서 상하이산을 변화시켰던 사례,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같이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수업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